나는 오래전에 여행자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알프스 산간지대로 긴 도보 여행을 갔었다. 프로방스 지방으로 뻗어내린 오랜 산간지대로. 나는 폭이 제일 넓은 지역을 건너 사흘을 걸은 끝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삭막한 황무지에 도달했다. 어디를 가나 가물었고 똑같은 잡초뿐이었다. 멀리 뭐가 눈에 띄었다. 홀로 서 있는 메마른 나무 기둥 같았으나 혹시나 해서 다가갔다. 양치기였다. 그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들이 뜨거운 땅 위에서 쉬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고 쾌히 평지 우묵한 곳에 있는 양우리로 나를 데리고 갔다. 흔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는 통말이 없었다. 그러나 양치기는 자신감과 확신감이 있어 보였다. 그래도 이 황무지에서는 온통 신기해 보이기만 했다. 그의 집은 오두막이 아니라 진짜 집이었으며 그것도 돌로 지은 집으로 벽은 수리한 흔적이 역력했다. 집안은 잘 정돈되어 있었다. 접시도 씻어 놓았고 바닥도 닦아 놓았고 청도 손질해 놓았다. 스프가 불 위에서 끓고 있었다. 보니까 그는 면도도 갓했으며 단추도 단단히 달아 입었고 옷도 아주 꼼꼼하게 잘 기워 입었다. 양치기는 나에게 자기 스프를 나눠주었다. 그는 나에게 하룻밤을 묵어가게 해주었다. 아무리 가까운 마을도 걸어서 이틀은 걸렸다. 이 지역의 몇 안 되는 마을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 마을들을 잘 알았다. 이곳 고산지대에는 마을 너댓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고 이 마을들은 마차길이 끝나는 곳에 참나무에 둘러싸여 있었다. 사람들은 순막 곁에서 살았다. 살림은 어려웠다. 여러 식구가 여름이고 겨울이고 혹독한 날씨를 함께 견뎌내야 했다. 그들은 고립돼 있어서 더욱 살아가기가 힘들었다. 탈출구가 없었다. 벗어나려는 욕망이 극에 달했다. 남자들은 끝없이 숯을 읍내 실어 나르고는 집에 돌아왔다. 가장 건실한 사람들조차 끊임없는 중노동에 지쳐버렸다. 여자들은 불평이 많았다. 그들은 매사에 경쟁적이었다. 숯을 팔 때도 교회에 가서도 선한 일에도 악한 일에도 시비가 끊이질 않았고 경쟁을 일삼았다. 더구나 고요할 줄 모르는 바람은 사람들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자살이 성행했고 이들의 광기는 거의 살인으로 끝날 때가 많았다. 이 담배를 피지 않는 양치기는 작은 자루에 있는 도토리를 가져와 식탁에 쏟아 놓았다. 그는 도토리 한 개 한 개를 세밀히 살피더니 좋은 것만을 가려냈다. 얼마나 꼼꼼히 일을 하는지 나는 우기지 않았다. 우리가 말을 한 것은 그때뿐이었다. 양치기는 충분한 양의 도토리를 골라내더니 10개씩 나누었다. 그리고는 작은 것과 터진 도토리를 버렸다. 그러더니 다시 도토리들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드디어 100개의 흠없는 도토리를 고른 후 일을 멈추었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이 사람과 있으니 매우 평화로웠다.
이튿날 아침 나는 하루 더 머물며 쉬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내 부탁을 아주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그때 받은 인상은 아무것도 그를 방해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양치기는 우리 문을 열어 양떼를 들판으로 몰고 갔다. 떠나기 전에 그는 정성 들여 골라내서 세워둔 도토리가 든 자루를 가져다 물통에 잠갔다. 양치기는 굵기가 내 엄지만하고 길이가 내 어깨까지 오는 쇠막대를 짚고 걸어갔다. 양떼들의 목초지가 골짜기 아래 있었다. 그는 양떼를 개한테 맡겨놓고 내가 서 있는 대로 올라왔다. 별일 없으면 같이 가자고 했다. 그는 언덕 위로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는 쇠막대를 땅에 박기 시작했다. 구멍 하나 파고 도토리 하나를 넣고 다시 흙을 덮었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 땅이 당신 것이냐고 묻자 아니라고 했다. 누구 땅인지 그가 알았을까? 알지 못했다. 양치기는 이 땅이 교구 재산인 공유지거나 이 땅에 관심 없는 사람의 소유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아주 정성껏 100개의 도토리를 심었다. 3년 동안 그는 이 황무지에 나무를 심어왔다. 10만 그루를 심었고 그 10만 그루 중 2만 그루가 나왔다. 그중 절반은 쥐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이를 것을 예상했다. 남은 만 그루가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그의 나이가 궁금해진 것은 그때였다. 분명 50은 넘었다. 55이라고 했다. 이름은 에이자 부피에였다. 이 땅이 나무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에이자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에게 참나무 만 그루가 30년 후면 굉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간단히 대답했다. 그때까지 살게 되면 30년 동안 수많은 나무를 심게 될 테니 이 만 그루는 바다에 물 한 방울 같을 것이라고. 그 이듬해 1차 대전이 일어나서 나는 5년간 군복무를 했다. 보병이 나무를 기억하고 있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대하고 난 후 내게 남은 것은 작은 급료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커다란 욕망이었다. 바로 이 목적에서 나는 그 불모지를 다시 찾아갔다. 그곳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황폐한 마을 저 너머 언덕에 희끄무리한 안개 같은 것이 양탄자처럼 깔려 있었다. 그 전날부터 내 마음에는 나무를 심던 양치기가 맴돌았다. 참나무 만 그루면 꽤 많은 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다. 지난 5년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봐서 난 에이자 부피에도 죽었을 걸로 생각했다. 더구나 20살 때 우리는 50살 된 사람은 죽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노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하는 일이 바뀌었다. 양은 겨우 4마리뿐이었고 대신 100통이 넘는 돌통을 갖고 있었다.
어린 나무들을 위협하는 양들을 포기했던 것이다. 에이자는 전쟁에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나무 심기를 계속해왔다. 1910년에 심었던 도토리 나무들은 이젠 10년생이 되었고 우리 둘보다 키가 컸다. 바람도 씨앗을 퍼뜨려 주었다. 물이 다시 나타나자 버드나무도 갈대도 초원도 정원도 꽃도 삶의 의미도 되살아났다. 그러나 환경 변화가 하도 서서히 일어나니 사람들은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1913년에 이 숲의 모습을 떠올렸다. 황폐하나 고요한 그곳, 꾸준한 노동, 상쾌한 산공기, 단순한 생활.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가 이 노인에게 놀라운 건강을 주었다. 2차 대전 때 딱 한 번 그 양치기의 일이 위기에 처했었다. 당신은 나무를 태워 차를 움직였기 때문에 나무가 항상 부족했다. 그래서 1910년에는 참나무들을 벌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송도로에서 너무 멀어서 이 사업은 경제적이 못 되었다. 그래서 중단됐다. 양치기 노인은 그 일은 전혀 몰랐다. 그는 30km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계속했다. 1939년도 전쟁도 1914년도 전쟁처럼 아랑곳하지 않고서. 나는 에이자 부피에를 1945년 6월에 마지막 보았다. 그때 그는 87세였다. 나는 다시 그 불모의 황무지를 찾아갔다. 그러나 이제는 전쟁이 남긴 상처에도 불구하고 듀란스 계곡에서 산 위로 버스가 다녔다. 나는 베르니옹에서 버스를 내렸다. 1913년에 집이 12채 있던 이 촌락에는 3명이 살고 있었다. 사나운 인간들은 서로 미워했고 자기만 살기 위해 덫을 놓았다. 주민들은 희망이 없었다. 이제는 모든 게 달랐다. 산 꼭대기에서 돌진하는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숲 사이를 부는 바람 소리였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물소리를 들은 것이다. 나는 그들이 만든 샘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 것을 보았는데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 옆에 누가 포리수를 심어놓은 것이었다. 그것은 완벽한 부활의 상징이었다. (1913년에는) 폐허였던 이곳에 지금은 깨끗하게 갓 회칠한 농가들이 자리 잡고 행복의 증거로 안락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 눈과 비로 연명하던 샘들은 이제 숲으로 보존되어 다시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 길에는 건강에 빛나는 사람들이 보였고 소박한 시골의 기쁨을 누리며 웃는 소년 소녀들을 볼 수 있었다. 새로운 생활과 쾌적한 환경으로 달라진 기존 주민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합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에이자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단 한 사람이 오로지 자신의 몸과 마음만으로 사막을 이런 가나안 땅으로 만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한 인간의 운명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한다. 이런 결과를 이루어내기까지 그가 내린 열정적인 결단과 그가 헌신적으로 기울인 부단한 노력을 생각하면 나는 하느님이 이루실 만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 글자도 모르는 늙은 시골 농부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 에이자 부피에는 1947년 반홍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